결국에는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단연코 이제 코오롱티슈진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나 조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영향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파카 이코노미아의 김규현님 모셨습니다. 알파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다른 채널 처음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혼자 열심히 또 블로그,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오늘 처음 뵙는데 굳이 제가 이게 끌어내서 저희 채널에 이제 모신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랑 조선을 국내 주식으로서는 다음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좀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리포트도 찾아보지만 블로그 글들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요즘 사실 블로그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숨어있는 옥석과 같은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저도 블로그를 열심히 찾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중에 알파카님 블로그에 또 꽉 찬 인사이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혼자 있긴 좀 아깝다. 제가 끄집어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저도 제약바이오 조선을 좋게 보고 있는 만큼 같이 뭔가 이야기할 만한 게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모시게 됐는데,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간단한 소감과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알파카 이코노미아라고 하고 있고요. 부자TV에서 오늘 정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나 아니면 조선업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얘기 먼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나눌 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 국내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명실상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 알테오젠이 여러 루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흐름 자체를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최근에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알테오젠의 최근 주가의 모습을 보고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점이 지금 왔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노이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결된 나중에는 당연히 더 큰 성장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그런 나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약간 많은 주가 하락과 노이즈에 대해서 지금 황금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진짜 좀 알테오젠의 미래에 대해서 유망하게 보고 있고, 또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많은 조정이 있고 노이즈가 있을 때 이런 황금을 땅에서 주워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현이 기깔나네요. 와, 황금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사실 이게 황금이냐 아니냐부터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오물풍선이면 피해야 되잖아요. 황금이면 내가 줍는 게 맞는데. 네, 맞죠. 결국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본질을 먼저 좀 더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알테오젠이 아까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한 그 성장통에 있다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그렇게 글로벌 빅파마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공부하신 내용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알테오젠의 본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테마의 끝은 실적이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실적이 과연 알테오젠에게 있어서 찍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알테오젠의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단순한 기대감이었다던가 아니면 10년 후의 매출이 반영될
엄청 긴 시계열이 있었다라면 저는 이 본질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시계열적으로나 이 알테오젠이 매우 가깝고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최근에 머크는 이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신약을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내년 1분기 정도에 내년 2분기 정도에 FDA에 허가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 머크와 협업하면서 키트루다 SC에 대한 로열티 5% 정도를 수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키트루다 SC가 FDA에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알테오젠의 로열티로 꽂혀오게 됩니다. 저는 이 실적이 알테오젠의 미래에 있어서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알테오젠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임상 3상 성공 이슈 자체가 야 이거는 굉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다음번의 시계열, 다음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꽃을 좀 피워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파카님께서 좀 더 주목하고 계신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크가 이번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에 키트루다 SC에 대한 FDA 허가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테오젠의 경영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키트루다 SC의 허가가 3분기 내지 4분기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가 우선 심사권을 매입을 해서 우선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우선 심사권은 보통 일반적인 신약 허가 프로세스에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심사권을 획득을 해서 이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승인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에 키트루다 SC의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머크가 키트루다에 대한 우선 심사권을 신청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선 심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머크가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엄청난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번 1분기 내지 2분기에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데이터 발표입니다. 현재 이 비열등성 임상에서 성공은 했지만 뭐 생존성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부작용 데이터는 아직 발표가 된 바가 없거든요. 추후에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만약에 여기서 키트루다 IV 제형 대비해서 SC 제형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더 높은 전환율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년 1분기에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계약사인 사노피의 주피젠트 SC 고용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주피젠트는 현재 1년에 거의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고용량 SC로 전환해야 할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역시도 애로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점이 내년 상반기에 지켜봐야 할 매우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가 흔들렸던 또 가장 큰 원인 자체가 이 특허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알테오젠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있죠. 우리 알테오젠의 특허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좋지만 저는 알테오젠의 일방적인 주장도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올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알테오젠의 말은 좀 멀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머크와 에너투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빅파마 간의 돈 계약을 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만약에 알테오젠의 특허가 문제가 생겼다면 머크가 이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까요? 다이치 상표가 에너투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러한 글로벌 빅파마는 전혀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글로벌 빅파마가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었죠. 그렇죠. 결국은 대단한 이 글로벌 빅파마의 특허팀이 알테오젠의 특허가 문제가 없다. 이것을 공언하는 셈인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알테오젠의 말은 믿지 않아도 이 글로벌 빅파마 간의 돈 계약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이치 상표가 계약금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꾸 또 중요한 사항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발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 기업이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그냥 뭐 단순한 고객도 아니고 글로벌 빅파마. 저는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던 직장인이었고 지금은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대표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사람과 사람 간에는 이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한데 신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계약서에서 나온다. 돈보다 확실한 건 없죠. 그쵸. 네. 사실상 돈이 엮여있는 그 계약서가 신뢰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빅파마들이 알테오젠과 그런 취지에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 관계가 좀 엮여있는 게 아닌가. 이게 하나의 기업만 엮여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막 줄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네요. 특히 약간 주목할 점은 알테오젠의 계약사 중에서 산도즈라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회사가 있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이다 보니까 오리지널사와 특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 이슈에 있는 관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산도즈가 최근에 알테오젠과 계약을 했고 그러한 계약이 나온 만큼 이 특허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인 산도즈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특허 문제는 단순한 노이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특허를 할로자임이 먼저 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크가 걸었잖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만약에 할로자임에 걸었다라면 이거는 조금 패소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좀 중요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건 게 아니라 머크가 걸었다. 그렇죠. 머크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는 있어도 정말 글로벌 제약사로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인 할로자임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자체 특허팀에서 이러한 할로자임의 M-다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게 단순 막 시장의 노이즈보다도 이러한 좀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서 한번 보면 그 본질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결국 이게 황금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투자자로서 더 구분하는 그 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알파카님께서는 결국 알테오젠은 황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 황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알테오젠이 황금이다, 황금 송아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머크의 키트루다 SC의 매출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SC 제형이 더욱더 많은 제약사들에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확장성에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ADC 에로 계약이 나왔던 NO2SC 계약이 정말 다른 지평선을 열었다. 할로자임은 하지 못했던 ADC 계약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이것은 정말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SC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제약사들의 다양한 의약품을 알테오젠이 앞으로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이 1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끽해봤자 30년,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실제 빅파마급 기업은 한 번도 나타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사실 알테오젠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일단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투자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만한 요인이 되는 것 같고 투자자로서는 정말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보통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시는데 송아지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정말 맞는지 스스로 좀 더 공부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그 황금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찍혀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이 찍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이 알테오젠의 매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 너네 매출 안 찍혀 나오잖아. 이거 매출 찍혀 나오는 거 맞아? 이러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의심이 결국에는 내년 키트루다 SC FDA 신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26년도에는 이러한 SC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혀 나오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해소될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물음표를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네 앞으로 로드맵 전망 좋아. 진짜 나중에 되면 너네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있어? 일단 당장 내 눈앞에 보여줘, 이거잖아요.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네. 의심을 하는 거죠. 그쵸. 의심을 하고 주가도 내려오니까 이거 아닌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보여만 준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국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때는 이제 알테오젠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황금이 맞다면 지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동아줄이 내려와서 얘를 쑥 끌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에 따라서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질 거고,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황금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파카님 이 사이트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말했나요? 근데 뭐 그것도 있는데 그만큼 되게 확신에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할 때만큼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뭐 정답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좀 이 뿌리를 쫙 깊게 내리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이야기도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사실 우리가 알테오젠 이야기를 먼저 꺼내긴 했는데 알테오젠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급까지는 아니겠지만 꽃을 충분히 피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알파카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 기업들 중에 좀 눈에 들어왔던 기업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좋게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을 가장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이 인보사 사태로 좀 얼룩에 뒤덮인 좀 악명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인보사 사태라고 하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식약처 허가가 취소가 나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정지가 되었고, 또 많은 주가 하락을 경험했던 그런 오명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오명에 씌어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점차 하나 둘씩 신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 하면 최근에 이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검찰이 이 이응열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코오롱 관련 경영진에게 기소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재판에서 모두 다 인보사 사태는 전혀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이 시행착오는 범죄가 아니다, 시행착오는 제약사의 입장에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서 심판할 수는 없다라고 법원이 선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코오롱 티슈진이 나중에 임상 3상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FDA 허가를 맞추면 정말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코오롱 티슈진이 만들고 있는 그 신약이 무릎의 골관절염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약품인데 현재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약이 허가가 되게 된다면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약 시장 규모를 넘어서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코오롱 티슈진을 제 나름대로의 다크호스 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오롱 티슈진 말고도 그때 당시 뭐 신라젠 사태도 있었고 여러 건의 임상 실패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사실 제약바이오 업계 자체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크게 신뢰하진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네. 아픔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사람은 보이는 걸 믿고 경험한 걸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역사상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샀다가 안 되니까 그게 자꾸 반복되면서 막 주가가 막 갑자기 하한가 가면서 심지어 막 거래 정지까지 먹게 되고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혔었으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들여다보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원래 안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약바이오로 물론 수익도 많이 봤지만 딱 한 번 당했던 경험이 너무 아팠어요. 어디서 당하셨나요? 저는 HLB 쪽에서 한 번 당했습니다. 아, 이게 분명히 약간 아픈 손가락 마냥 내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 마음이 안 가는? 근데 그래도 저는 이번 시기는 그래도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그래도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제약바이오가 아니네? 갑자기 막 괄목한 성과들을 막 내고 기술이 좀 막 쏟아지고 하네? 뭔가 좀 달라졌다 하면서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의 껍데기만 봤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껍데기를 파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와 여기 보물창고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투자 기회를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티슈진도 많은 분들이 더더욱이 안 보려고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안 보려고 하죠. 네. 네. 저부터도 티슈진? 이거 되게 아팠던 기업인데 사기 기업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런 기업이 정말 만약에 잘 한다면 더 큰 기회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받고 있는 딱지는 사기 기업이라는 딱지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시장이 점점 하나둘 인식하게 된다면 당연히 밸류 리레이팅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싼 구간에서 나중에는 비싸지는 구간으로 이 밸류에이션의 영역 확장이 정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턴어라운드 주식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적자 하면서 너 꼴 보기도 싫어 저리 가. 너 같은 기업 절대 투자 안 해 했던 기업이 갑자기 막 신사업 대박 나기 시작하면서 실적 끌어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하면서 오히려 또 안 봤던 거니까 가치 평가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더 사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코오롱 티슈진도 알파카님께서 보셨을 때는 좀 그러한 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네, 정말 좋은 끼가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기업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이 기업은 국내 임상 3상과 미국 임상 2상에서 이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증명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FDA에 대해서 국내 임상을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임상 3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코오롱 티슈진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를 맞고 이게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논문 같은 것을 살펴보시면 이 인보사를 맞고 뭐 암이 걸렸다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전혀 제보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인보사 사태가 일어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약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역설적으로 증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정말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시장이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이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 골관절염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다른 고관절이나 아니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현재 펼쳐지고 있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임상 3상이 실패하면 다 이런 과정은 쓸모없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미 국내 임상 3상에서 증명을 했고 미국 임상 2상에서도 증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명된 임상 3상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올해 제약바이오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막 임상 성공, 실패 이런 이슈도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 기술적인 트렌드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실제 빅파마들이 거기에 또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또 내년 1월이면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알파카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 기술에 대한 트렌드 이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당연히 이번 바이오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트렌드는 SC 전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모달리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중 항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신규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좀 관련된 기업들을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신규 모달리티의 경우에는 뭐 ADC나 RPT 같은 그런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리가켄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AD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현재 창출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ADC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글로벌 빅파마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ADC 공급 제약사를 많이 인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ADC 신약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우수한 ADC 신약을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펼쳐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SC 전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번에 에너투라는 ADC 약품과 애로를 맺으면서 이 신규 모달리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는 만큼 알테오젠도 당연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변화의 흐름을 통해 기회를 찾는 투자를 또 선호하는 투자자로서 제약바이오를 바라봤을 때 일단 금리 인하 시대 또 우리가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 트럼프 시대를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트럼프라는 분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시고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라서 최근에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셨던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우리 이거 백신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반대론자여서 좀 많은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노이즈가 단순한 노이즈일 뿐이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노이즈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는 이제 항체 치료제보다는 뭐 줄기세포나 대체적인 그런 의료 체계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겪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면 뭐 줄기세포를 맞으실 건가요? 아니면 구충제를 드실 건가요? 대체 치료를 하실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증명된 약품을 처방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점에서 당연히 뭐 줄기세포 치료제나 그런 점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전통적인 제약사에게 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뭐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노이즈일 뿐이지 결국에는 큰 흐름 내에서 변화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많이 떨어진 바이오 주식들을 저가에 좀 매집하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이슈 때문에 국내에도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갑자기 막 단숨에 빵빵 뛰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줄기세포가 아직 항체 치료제를 대체할 만한 건 좀 이르다라는 거죠. 많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임상을 진행을 할 때 이게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임상 2상에서 성공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임상 3상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좀 줄기세포에 대해서 뭐 당연히 기회가 열릴 것은 맞겠지만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네요. 네, 줄기세포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상용화된 약품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제약바이오 리스크가 큰데 그 가운데서 좀 더 크다고 하면은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선 관련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조선업을 바라봤을 때 제가 아까 알파카님께서 하셨던 말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불신이 신뢰로 좀 바뀌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일어나면서 주가의 좀 상승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2022년부터 조선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업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슈퍼사이클이 분명히 이번 장기적으로 좀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언제적 조선이냐, 조선의 실태를 너가 알고 이야기하냐, 인력난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이야기나 하는 거냐. 저는 속으로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내심 이거 생각보다 기회가 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조선이 지금 실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적으로 증명만 되면 이분들의 마음도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면서 주가의 탄력성은 더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조선이 흑자가 나면서 주가가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알파카님께서도 조선업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업을 좋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겠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조선업들이 많이 캐파를 줄인 상황 속에서 환경 규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트럼프 시대를 앞서서 제약바이오 설명해 주실 때 잠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사실 또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조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그로 인해 국내 조선업에 대한 영향이, 그리고 또 관심도가 최근 들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카님께서는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국내 조선업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이 관세 정책 아닙니까? 사실 이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섹터가 몇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역시도 이러한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러한 좀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오나 조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영향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트럼프의 당선에서 있어서 전혀 피해가 없을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선은 오히려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더 큰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섹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트럼프 당선과 조선업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LNG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스톱되는,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화석 연료를 본격적으로 장려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어서 LNG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LNG 사업들에 대해서 재추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LNG 캐리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트럼프와 이 조선업 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트럼프 시대에서의 조선업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들을 봤더니, 조선업이 지금까지 막강한 수요가 나왔던 게 친환경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교체 수요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친환경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관세 문제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결국 해운업이 안 좋아지면서 조선에 대한 추가 수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런 해운업 입장에서는 강대국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해운사의 경우에 미국 출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럽사나 아니면 뭐 대만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해운업 측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친환경을 싫어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IMO에 대한 환경 규제를 실시하는 업체, 그러니까 여러 글로벌 해운사들은
신규 업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해운 정책을 더욱더 강화시킬 그런 니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것은 더 높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규제를 더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결국에는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막혀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해운사들은 오히려 이러한 환경 규제 정책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친환경 규제를 폐지한다 이런 점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세 정책에서 가장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앞으로는 컨테이너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동량은 컨테이너로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현재 이 신규 주문에 대해서 점유율이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중국에 많이 뺏겼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업종은 LNG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LNG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큰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피해보다 LNG선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얻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트럼프의 당선이 오히려 조선업에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쾌하시네요. 확실히 업황을 명확하게 좀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하실 때 좀 뭘 위주로 많이 보세요? 일단은 탑다운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서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트럼프 시대에서 조선업은 분명 더 수혜가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이유들도 플러스 추가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결국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미국 1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뭐 관세도 매기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근데 결국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야, 너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분명 그 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 요인을 가장 낮출 수 있을 값싼 에너지원. 미국이 갖고 있는 천연가스를 최대한 많이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천연가스를 그냥 미국만 쓸 거냐? 저는 절대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를 가지고 미국만 쓸 것 같진 않다. 결국 유럽에다 계속 수출을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 가격보다 유럽 가격이 4배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천연가스를 누가 어떻게 수출하고 수입할 건데 하면 결국 LNG 운반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유럽발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그냥 탄탄하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 트럼프가 왜 하필 한국 조선사에 전화를 했을까 본다면 또 이것도 중국이랑 엮여서 군함에 대한 MRO 플러스 추가 군함 수주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말씀하셨던 LNG선에 대한 비중이 현재 우리나라 조선사의 수주 물량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플러스 컨테이너선은 조금 물음표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 군함에 대한 건조까지 우리가 좀 따낼 수만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더 큰 모멘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알파카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조선 업종을 바라봤을 때 사실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막 직접 배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 요소 막 기자재 만드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이 조선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중국 조선소의 약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07년도, 08년도의 빅사이클 당시의 중국 조선소 대비해서 현재의 중국 조선소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정말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침투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 중국 조선소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중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단연코 엔진사와 보냉제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업체가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엔진 업체나 보냉제 업체 모두 다 중국 조선소에게 있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의 캐파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들 업체 역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조선소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기업군이 보냉제 업체와 엔진 업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진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한화 엔진,
뭐 현대마린,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본행제는 또 오랜만에 들으실 것 같거든요. 본행제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한국화분과 동성화이텍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조선 내에서의 좀 더 유망하게 보는 섹터군은 엔진, 본행제 좀 이쪽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 이유를 이제 중국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 조선소를 다 뭐 숏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당연히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높은 이익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고려하게 된다면 중소형주에게서도 이 엔진 업체와 본행제 업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조선사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사 역시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국 리스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형 조선사 역시도 3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그 수주 잔고가 점차 성과가 높아지는 그런 고수익성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조선사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 EPS 성장에 따라서 이들 조선사들의 주가 역시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주의할 점은 앞으로 이제 신조선가가 과연 꺾일 것인가 그런 여부를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신조선가가 만약에 크게 하락하는 모양새가 있거나 아니면 중국 조선소에서 캐파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또 투자 기준까지 포인트를 요소마다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알파카 이코노미아 김규현님 모시고 또 제약바이오와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신 내용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가 사실 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많이 쓰시는 거랑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스킬이랑은 엄연히 또 다른 관점인데 말도 이렇게 잘하실 줄을 몰랐어요. 잘했나요?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 나오셨다라는 거를. 아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겸손이 심하시다. 정말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나는데 그래도 처음에 오셨는데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던 인사이트들을 또 가감없이 정말 명쾌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제가 또 대표해서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모셔서 재밌게 오늘처럼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하시고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파카 이코노미아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블로그 채널에서 더 크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스타테일이라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여러 가지 기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채널들을 방문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과 저 역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 같아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또 부자TV에 출연해서 또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출연 요청 문의가 꽤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알파카님이랑 우리 여러분들 함께 또 응원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드디어 4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잡기 위해 제가 직접 연구하고 분석한 2025년 핵심 유망 산업과 주도주를 한 방에 담았습니다. 2025년 스민쌤의 행복 패키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어느새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주도주로 2025년 행복한 부자가 되는 준비를 지금 당장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